봉산탈춤. 우리 책 실전 문제 274쪽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 잘 그 책에 보면은 그 작품 설명이 돼 있죠. 그거 다 블로그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내가 만든 거니까. 자, 그 봉산탈춤은 첫째 평안도 봉산 지방에서 연행이 됐던 평안도 봉산 지방에서 연행이 됐던 거기 17번 문제 나오잖아. 안동은 안동 하회굿이라고 그래요. 하회굿. 그래서 안동에 가면 하회 탈이 있죠. 그래서 안동 하회굿. 시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육과장. 그래서 과장이 그 서양 영국으로 보면 서양은 장과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장은 서양 영국의 장과 같은 구실을 하고. 다음에 그 양반춤. 주로 이제 봉산탈춤의 얘기는 그 주로 많이 나오는 구성이 여기 양반춤 6과장하고 다음에 7과장 미알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안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시에선 나온 적은 없고 이 6과장 양반춤이 우리 제 블로그에 보면 교과서 지문 있죠? 거기 보면은 그 6차 교육 과정에 실렸던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공시에는 양반춤 부분이 가장 잘 나옵니다. 양반춤은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교수로 봉산탈춤은 양반과 다음에 숭유억불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스님들,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좀 풍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뚝이가 소설로 본다면 서술자 같은 역할을 해. 그리고 말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반을 주로 풍자를 하는, 비판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가면 이 말뚝이는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취발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취발이를 이제 잡아오라고 양반이 명령을 해. 그때 명령하기 전에 고자질을 해. 취발이도 천민이고 말뚝이도 천민이야, 똑같이. 그때 이제 취발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게 현상수배가 돼 있는 놈인데 그 놈을 잡아다가 우리가 현상금을 빼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같은 동지끼리 어떤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 내지는 공금을 또 횡령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말뚝이가 양반한테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 양반보다 더 공금을 잘 뜯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뚝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말뚝이가 번거지를 쓰고 번거지 이게 바로 천민에 어울리는 소재야. 번거지는 천민이 쓰는 거예요. 채찍을 들었다는 거라서 채찍은 바로 말뚝이 직업이 마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부. 그다음에 굿거리 장단. 굿거리 장단은 옛날에 평민층이나 천민층이 주로 즐겼던 리듬이야. 쿵떠러러러 쿵떡떡 쿵떠러러러 쿵떡떡 요런 장단이 굿거리 장단이에요. 굿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말뚝이가 이제 채찍을 흔들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등장하면 그 뒤에 양반들이 말뚝이 등에다가 어깨에다 손을 하나 짚어. 큰형이. 그리고 둘째 형이 큰형 어깨에다 손을 짚어. 기차놀이 하듯이 쭈루룩 이어져가지고 이제 무대가 아니라 우리는 마당놀이, 마당에 등장을 하는 거지, 마당에. 그래서 그 양반 삼형제가 굿거리 장단을 맞추면서 등장을 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국민과의 대화. 뭐 한다고 그래.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힙합 춤을 추고 있어.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잘 추든 못 추든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니까 굿거리 장단은 양반이 즐기는 음악이 아니야. 천민이나 평민이 즐기는 음악인데 거기에 양반이 맞춰가지고 춤을 추고 등장을 해. 이것 자체가 양반을 희화화하는 내용이죠. 희화화. 배웠었죠? 희화화라는 말은 미스터 방에서. 그리고 이제 양반 삼형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등장이 하고 다음에 말뚝이가 쉬 합니다. 쉬. 요 대사는 음악을 멈추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또는 하던 동작을 멈추라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대사의 쉬는. 그러니까 말뚝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출연진들은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16번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요 부분 봉산탈춤의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시를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억에 보니까 기억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기억 현대 연극의 맛과 유사하지만 각 과장은 과장, 기억이 과장이구나. 늙으면 눈이 이렇게 돼. 다음에 니은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양반의 행동을 희화한다. 그렇죠. 다음에 디귿 계잘량이란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란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계다리 소반이 뭐냐면 소반은 작은 상인데 이 계다리 소반이란 상이 있어요. 주로 집에서 이제 다과 같은 거 명절 때 손님 왔을 때 내는 상인데 옆에서 보면 여기 상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상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상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개 뒷다리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상을 개다리 소반이라고 불러. 아무튼 우리말은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게 여겨지지.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냥 아무데나 개자를 쓰더라고. 매우 좋다라는 말을 개 좋다. 난 처음에 무슨 뜻인가 개가 좋다는 줄 알았어요. 개가. 자, 다음에 리을.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를 통해 유발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없어요. 거기 보면은 17번에 2번 보세요. 이게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소설 배울 때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뭐 때문에 배운다고 그래서 봉산탈춤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막이 시작이 되면 양반이 먼저 나와서 목에 힘을 줘. 그러고 있으면 말뚝이가 양반을 대상으로 풍자를 해, 조롱을 해, 놀려. 그러면 그 놀림을 양반들이 알아 몰라? 알아요. 그 정도 양반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자기를 조롱하니까 호통을 쳐, 말뚝이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천민인 말뚝이는 꺾이는 척 해야지. 거기서 대들면 안 되죠. 그래서 말뚝이가 변명을 해.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양반들이 안심을 하고 되게 좋아해. 그럼 또 요게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재단 구조가 형성. 요 순서대로 계속. 그래서 양반의 위험,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 요런 재단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한다는 아니고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모두 춤을 춘다 하고 또 다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17번. 1번, 2번은 설명이 됐고 등장인물은 공연 상황에 따라 대사를 바꿔 표현하지 아니 우리나라 마당극은 우리나라 극은 구전문학,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저도 했었어요. 탈춤을 한번. 대학 1학년 때. 근데 그 탈춤을 그 연출했던 선배가 나한테 참 충격적인 말을 했어. 너는 탈이 필요 없는 얼굴이야. 생탈이야, 생탈. 참 오죽 못생겼으면 그런 말 했을까. 그 키는 크는 애를 왜 이렇게 기죽였는지. 그때 이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대사가 분명히 있는 연극도 관객들은 그 대사를 다 몰라. 공연을 배우들이 저도 이제 서양 연극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공연을 하다가 대사를 까먹어. 그럼 뭐를 해? 그와 비슷하게 애드립을 나가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드립이 더 좋아가지고 그냥 촬영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애드립의 귀재들이 있지, 배우들 중에. 실제 애드립의 귀재들은 대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대사를 바꿔요. 절대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중에서 애드립을 할 수 없는 작가가 하나 있죠. 바로 그 유명한 김수현 씨. 여자분. 그분은 드라마 찍을 때 아예 와 있어. 작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촬영장에 항상 와가지고 대본 딱 들고 자기가 쓴 대본 들고 그대로 안 하면 다시 커트. 자기가 커트해. 감독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또 최고 연령이 많은 그런 작가, 여류 작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극은 어느 정도 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여러분들 왜 예전에 마당놀이 무슨 이춘풍전하고 이렇게 TV에서도 공연을 하고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말뚝이에 해당하는
그 사람 또 방자가 나와가지고 뭐래? 이 청주 시민 여러분 그러고 대전 가서 대전 시민 여러분 그러지 거기다 대고 청주해가지고 대전 시민 여러분 요거도 먹어.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에 4번 말뚝이는 무능한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대변이 아니라 풍자 비판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친다면 말뚝이도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음에 뭡니까? 구운몽이네요. 구운몽. 제목은 없어도 바로 구운몽이네. 우리 책 256쪽 실전 문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56쪽. 구운몽 무조건 알아야 되는 작품이죠. 구운몽의 주제는 인생무상. 인생무상. 인생무상을 뜻하는 꿈과 관련된 한자성어는 일장춘몽. 그래서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찾아라 문제는 그거죠.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다면 가라만한 채구타여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누구 작품? 황진이.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어라 했으면 갔겠느냐마는 내가 구태여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뜻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튕기지. 님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가 되겠죠. 2번 500년 시작.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원이 과대 인거는 간대없다. 어즈버 태평년우리 꿈이런가 하노라. 이것도 유명한 시조죠. 길제. 야은 길제 작품으로서 정답이죠. 500년 도읍지는 고려 송도 개성을 말하고 필마 말 한 필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은 변함이 없지만 인재가 간데가 없어. 예전 고려시대 때는 모든 인재가 송도에 다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조선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다 몰려가 버렸어. 송도는 텅 비어 있어. 어즈벗 감탄사죠. 태평연월은 고려 500년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를 중시 여기는 북한에서는 고려의 역사를 1000년이라고 그래요. 고구려 500년, 고려 500년 이렇게. 꿈과 같다. 꿈. 이 꿈이 바로 뭐예요? 일장춘몽. 그래서 정답. 그래서 시조는 주제가 어디 형성된다? 종장 보세요. 다음에 3번 수양산 시작.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줄여 죽을 찔던 채미도 하나 것가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귀니 때에 났다니 누가 쓴 거? 성삼문. 작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시조는 작가를 알고 있어야지. 성삼문. 바로 사육신 중에 가장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성삼문. 수양산 중위법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수양산이라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수양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은나라의 충신이었던 백이숙제 여기는 이제가 백이숙제 줄임말이요. 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이 둘이 충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정통민족인 한족이 건국한 첫나라가 주나라죠. 주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은나라가 멸망을 하자 은나라 충신이었던 백이숙제가 수양산이라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사리를 캐먹어가면서 죽어도 주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주나라 무왕이 얘네들 둘이 워낙 똑똑하니까 얘네들 신하로 삼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산 밑에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띠리릭 니들 내려와. 3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니네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해줄게. 내려와. 그랬더니 백이숙제가 충신은 불사 이군이요. 충신은 2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왕이 뭐라고 그랬어? 너들 거기다 불 놓을 건데 너들 타 죽어. 내려와. 아니 차라리 타 죽는 게 나아. 그러고 나서 불을 놔서 타 죽었죠. 그 불에서 타 죽은 백이숙제를 기념한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한식이에요. 한식. 근데 왜 남의 나라의 그 충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명절, 그것도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식을 기념을 하냐? 바로 이 은나라 왕족이 나중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은나라 왕족은 주나라를 피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왜 백제도 이제 신라한테 얻어 터지면서 저 일본으로도 가고 막 뿔뿔이 흩어졌잖아.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은나라 왕족과 귀족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한쪽은 동북방으로 도망갔어. 동북방으로 올라가니까 어디야? 만주월판이야. 너무너무 추워.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겠어. 내려오니까 어디야? 한반도야. 이게 한기자조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다음에 은나라 왕족의 또 일부는 남쪽으로 그냥 도망쳐 내려갔어.
가보니까 따뜻하니 살기가 좋아. 그래서 세운 나라가 월나라, 지금의 월남 베트남이야.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베트남과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이에요. 혈족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은나라 왕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셈이고, 우리 민족이 결국은 뭐예요? 중국의 첫 역사 시대 왕국이었던 은나라를 세웠던 대단한 민족이잖아, 그죠? 실은 한식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지만, 실은 한식은 무슨 날? 여성의 날. 여자를 하루 쉬게 해주는 날이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요, 수양산. 근데 이때 수양산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세조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호인 수양대군이야. 세조로 인해요, 이게.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제를, 이 백의숙제를 한탄한다. 왜?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 고사리를 왜 꺾어 먹었냐. 그 수양산이 누구의 땅이냐? 주나라 땅 아니냐? 그냥 굶어 뒤지지 왜 거기서 고사리 같은 걸 쳐먹고 앉았냐, 이게요. 그 정도로 송산모는 기기가 있었던 거죠.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푸세, 지금의 푸성귀. 비록 푸성귀지만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거냐라고 백의숙제를 호통치는 그 정도의 기계를, 이 시를 써놓고 고사리 한 뿌리도 안 드시고 스스로 자결을 했죠, 송산모 선생이. 자, 다음에 삼동의 배옷입고 시작. 삼동의 배옷입고 암열의 눈비 맞아 구름 낀 견니도 쨘 적이 없건만한 서산의 해지다하니 눈물겨워하노라. 내가 기억하는 한 이 작품은 조식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아무튼 간에 내가 알기로는요, 그 중종 임금, 조선의 임금 중종의 승하를 슬퍼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삼동에 한참 추운 계절을 삼동이라고 그래. 한참 추운 계절에 배옷 입고, 미친놈 아니야. 배옷은 언제 입어? 여름에 입는데 왜 한참 추운 삼동에 배옷, 얼어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지, 그죠? 이때 배옷을 입었다는 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포의한사라고 그래. 포의한사. 즉 벼슬을 하지 못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벼슬을 하면 무슨 옷 입어? 비단 옷을 입어. 벼슬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겨울에도 배옷을 입어. 그래서 배포자, 옷 의자, 추울 한자, 선비사자예요. 암혈의 바위 구멍에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지냈어. 눈비 맞는다는 것은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걸 또 의미해요. 구름 낀 변리도에, 구름 낀 변리 햇볕. 이때 구름은 간신을 의미해. 간신이 지글지글 많은 곳에서 임금님의 성총을 입어. 그게 뭐야? 벼슬이야. 그런 벼슬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서산에 해가 지다고 하니, 이때 해는 임금님을 의미하고, 해가 진다는 것은 임금님이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임금님이 승하하셨다니 참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9번 이 작품 구운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문학론과 관련된 국민문학론, 우리 전통 소설이란 얘기고, 뭐 국민문학론이 뭐요 이거 지금 무슨 문학론이야? 우리 고전 소설이라고요. 우리 전통 소설,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쓴 작품. 그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몽자류 소설 맞지요? 다음에 현실 꿈 현실의 환농구조죠. 조신설화가 이 소설의 근원설화. 조신설화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조신설화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블로그에 있어요. 옛날 이야기야.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그래서 몽자류 소설이라고 그래. 20번에서 21번까지 또 구운몽 나오네요. 자, 구운몽이 이렇게 액자식 구성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20번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각 사건의 순서를 맞추는, 뭐가 먼저인가. 다음에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먼저 읽어보세요. 구운몽에 대해서는 공부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구운몽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더라도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부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읽어봐야 알아. 근데 21번 같은 경우는 작품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운몽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부가 돼 있다면 선택지를 한번 읽고 한번 덤벼봐도 되는 그런 문제죠. 승상은 꿈의 나막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라는 걸 봐서 이 문제는 뭐 묻는 문제? 작중 상황 묻는 문제. 작중 상황. 그러니까 비문학으로 본다면 정보 파악하는 문제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승상은 본디 남학에서 중의 문화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 안 해요. 끝까지.
다음에 세 번째, 승상은 중이 8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위를 의심한다. 8낭자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어요. 요 내용은. 다음에 4번, 승상은 능파낭자. 능파낭자는 8낭자를 말하는 거고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징벌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고 읽어보시면 나와요. 다음에 20번 문제. 사건의 시간 순서를 묻는 문제, 기억봅니다. 기억. 갑자기 석양의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이건 현재예요, 현재. 현재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읽다가 보면은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이런 생각하고 할 적에 이때 승상이 어디 갔을 때 토본을 정벌하러 갔을 때 꿈속에서 승상을 이 중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보다 더 앞서는 시제죠. 그럼 니은이 기억보다 앞에 있는 것부터 찾아. 그럼 1번, 2번 탈락. 이렇게 한 방에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조건을 맞춰가면서 탈락을 시켜. 그게 빨라요, 문제 푸는 거.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어? 주관식으로 딱 맞춰놓고 맞냐 안 맞냐? 어느 시간에. 이 문제하고 비슷한 비문학 문제가 비문학에서도 왜 글에 순서 맞추는 문제 있었죠. 그런 것도 선택지 여건을 보고 푸는 거야. 주관식으로 풀면 물론 주관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3번에 끝에 가서 니은 기억이고 다음에 4번도 끝에 가서 니은 기억이니까 문제는 디귿과 리을과 디귿 이 순서만 잡으면 되겠네. 그죠? 디귿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고 다음에 리을 15살 전에는 부모 수라를 떠나지 않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10년을 같이 살던 거는 현실이고 다음에 15살 전에 부모 수라를 떠나지 않았고 이건 꿈 얘기지. 그럼 현실이 먼저야? 꿈이 먼저야? 현실이 먼저죠. 그러니까 디귿이 먼저 와야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설자로 끝나요. 설자로 끝나는 문학 장르를 뭐라고 한다고? 폐관문학. 따라해. 폐관문학. 고려 중기로부터 고려 말기에 많이 발달을 했던 서사문학의 일종인데 그때 이제 서사문학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폐관문학과 가전체 소설. 두 종류. 이때 설자로 끝나는 거는 폐관문학. 가전체 소설은 거기에 뭐가 나와? 대부분 사물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뭐 국순전, 국선생전 이렇게 전자로 많이 끝나. 얘네들은. 설자로 끝나는 건 폐관문학입니다. 주홍설 우리 책 287쪽 실전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홍설은 그 제목 그대로 배주자죠. 늙은이 옹자죠. 배를 타고 다니는 노인에 관한 이야기. 그 노인이 한 말이 주제가 되죠. 22번 문제 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23번 삶의 태도를 묻는 문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지요. 아니 실은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쉬운 문제예요 이게. 왜? 종작만 보면 돼.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받아본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어려워해. 근데 나한테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아. 이제 푸는 방법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쉬우면 더 힘든 거야 합격하기가.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이 폐관문학은 우리 현대문학의 뭐와 같다? 구성이 수필과 같다. 그래서 폐관문학은 우리 현대문학에서 뭐로 개성이 된다? 수필로 개성이 된다. 그래서 수필은 앞부분에 작가가 직접 경험했던 신변 잡기를 적고 그리고 뒤에 가서 주제를 형성하듯이 폐관문학도 앞부분에 작가가 경험했던 내용과 뒤 가서 뭐가 나와? 주제가 형성돼요. 거기서 이제 주홍이 말하기를 다음 페이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하다. 이때 무상하다는 일정하지 않고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하지 않고 변하다.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어나야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쉽게 말하면 이때 다잡기와 느슨해짐 할 때 다잡기는 긴장이고 느슨해짐은 해이함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살면서도 사고가 나. 왜? 해이해지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래간만에 그 등산을 갔다 왔는데 친구랑 등산 가서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 등산객들이 사고가 나는 그래서 이제 119 구조대가 막 헬기로 막 가서 싣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등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프로 산악 대원들도 마찬가지 히말라야 같은데 그 양반 시신 걷어왔나요? 멋있갱이 있죠. 어몽길 대장하고 또 한 대장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무식 대장이 왜 그 히말라야에서 죽어가지고 아직 시신을 걷어왔나 못 걷어왔나 모르겠는데 히말라야에 있으면 안 썩어요 절대. 얼어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나는 사고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요. 그러니까 정상을 딱 밟고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해이해져. 긴장이 풀려버려. 그리고 왜 정상에서 꼭 술을 처먹냐고. 지금은 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술 먹다 걸리면 벌금 물어요. 담배도 그렇고. 좀 정상주라고 한 잔 먹고. 사고, 진짜 큰 사고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이해지면 사고가 나. 우리 안전사고 다 대부분 긴장이 풀렸을 때 나죠. 그런데 주옹, 물 위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이 주옹은 늘 이 물이 항상 움직이고 풍랑도 세고 하다 보니까 늘 긴장을 해.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가 안 난다고. 여러분들 저 명절 때도 고향으로 갈 때 사고 건수가 많아. 고향에서 돌아올 때 사고 건수가 많아. 귀성할 적에가 사고 건수가 1.3배 정도 많대요. 그만큼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살자, 긴장.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꼭 지켜야 될 내용이죠.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안 하면 첫째, 감기 걸려. 자, 다음에 그래서 두려워 서두르면, 긴장하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어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물 위에서 항상 조심해서 사는 게 차라리 나아. 그게 더 안전해. 역설적 진리죠. 편안한 데서 살아서 편안하게 살다가 오히려 해이해져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죽는 것보다 낫다 얘기예요. 자,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에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해서 여기 평형을 잡아. 바로 평정심.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글자예요. 별거 아니요, 그죠? 이 충성 충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야? 마음을 가운데서 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공부가 돼, 안 돼? 집중하라는 뜻이 집중하라.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충성 충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충성 충자 하나 써놔. 항상 마음을 모아야 돼요. 자, 다음에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이미 나는 마음을 딱 잡았어. 그죠?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에요. 인간 세상,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 물결에 비유하고 있죠.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에 인심,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 위에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보세요. 사람 사이에 살다가 큰 벼슬을 했던 분들이 지금 다 큰 집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그 밑에 주제가 나옵니다. 안전할 때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에 밑줄을 딱 치고 여기에 걸맞은 한자성어 유비무한. 뜻은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병원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한자성어라 그러죠. 다음에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어디에서? 사람이 사는 이 세속에서 오히려. 물 위에서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죠. 아득한 강바다여 유유하여라 빈배를 띄었네. 물 한가운데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한가로이 지나다 세월 마치리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운 말이 없었다. 그래서 22번 경전은 아니야. 경전은 어떤 종교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불교의 경전은 불경이죠.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이렇게. 다음에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이죠. 그게 경전이야. 경전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주옹의 시를 인용하고 있죠.
다음에 23번. 밑줄 친 시에 나타난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문제 물어보고 있지요. 예, 여기 한가로이 지내다. 강호한정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 강호한정. 그리고 강호한정가라고 하는 우리 고대 시가의 장르가 있어. 강호한정가. 강호는 자연을 뜻해.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하게 지내면서 한정, 한가로운 정을 읊조리는 시를 강호한정가라고 해. 따라합니다. 강호한정가. 강호한정. 예. 그런 노래 찾으면 돼요. 그런 노래.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들이 치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노매라. 월산대군. 예. 유일하게 대군의 시조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게 강호한정가지. 자, 추강 가을강에 밤이 오니 물결이 차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가 물질 않아. 어차피 낚시할 의사는 없었어. 맨 마지막 년 무심한 달빛만 씻고 무심 핵심어입니다. 다음에 빈배 핵심어입니다. 무심한 달빛, 빈배는 바로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즉 그런 것처럼 시적 화자도 욕심이 없다. 무심하다. 한가롭다는 얘기죠. 다음에 2번 지당에 읽어 시작. 지당에 빗 뿌리고 양류에 내끼 이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석양에 짝이는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면 이거를 내가 언젠가 최근에 가르친 것 같더니 바로 어제 문제풀이반에서 가르쳤구먼. 18년도 거. 지당 연못에 비가 뿌리고 양류는 버드나무. 버드나무의 안개. 이 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부사시사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이 표현이 우리 시조에 자주 등장을 해요. 여기 조헌 선생이 쓴 이 시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관동별곡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이 19절은 우리 조상이 쓴 게 아니라 실은 이태백이 쓴 거예요. 원전은. 이태백이 쓴 거를 우리 조상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해다 쓴. 이때 사공은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재를 의미하고 빈배는 그런 인재가 없는 나라, 조정을 의미해요. 석양에 짝이른 갈매기, 석양에 짝이른 갈매기는 바로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요. 석양은 하루가 기울어 가는 때지만 이 시에서는 한 시대, 한 왕조가 기울어 가는 때, 즉 고려가 멸망해 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3번 눈 맞아 시작.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밀어서 굽다 턴고 구별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대나무, 바로 매난국죽. 사군자, 매난국죽, 송오군자. 소나무까지 오군자. 그러면 왜 소나무는 오군자고 사군자에 들지 못했을까? 매난국죽은 각각 계절을 의미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소나무는 사계절, 사시, 장철, 푸르러. 그래서 이 소나무는 사시를 다 상징을 해. 그러니까 실제 군자, 오군자의 대표는 소나무. 그때 이 대나무는 매난국죽이니까 어느 계절을 상징해? 겨울을 상징해. 그다음에 대나무를 상징하는 한자성어가 있어. 여기 나오는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 홀로이 절개를 지킨다는 뜻의 한자성어죠. 국화는 어느 계절을 상징해? 가을. 가을에 뭐가 내려? 서리가 내려. 서리가 내리면 대부분의 꽃들이 다 져요. 떨어지는데 국화만큼은 서리를 맞아가면서도 꿋꿋하게 펴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펴요. 그래서 국화를 뜻하는 한자성어가 있죠. 따라해 오상고절. 오상고절. 오상은 무서리란 뜻이야. 무서리 한자로. 그래서 무서리가 내리는 계절에도 홀로 절개를 지킨다. 오상고절. 국화를 상징하는 한자성어. 그래서 3번은 세한고절이 핵심어고 사군자가 나오니까 무조건 지조 절개의 주제는. 다음에 4번 읽어봅니다. 청산 시작. 청산은 어때야 만고의 포르며 유수는 어때야 주야의 그띠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홀이라. 이황, 대학자 이황이 시를 썼어요. 뭐 하자고? 공부하자고. 대학자 율곡이 시를 써요. 뭐 하자고? 이황의 도산 12곡. 도산 12곡이란 12수짜리 연시조 중에 이 시조가 맨 마지막 수로 내가 기억이 12수째. 다음에 율곡 2에 9개짜리 연시조가 있어요. 고산 9곡가. 고산 외로울 고, 고산 9곡가. 높을 고자구나. 고산 9곡가. 근데 그 이황이 쓴 유명한 연시조 이 도산 12곡가 율곡 2의 고산 9곡가 주제는 뭐예요?
공부하세요. 학자들이라. 그래서 청산은 어찌해서 만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푸르며 변함이 없고 유수 흘러가는 물은 어찌해서 밤낮에 그치지 않는가? 변함이 없어. 이때 청산과 유수는 변함이 없는 자연을 상징하죠. 우리도 그치지 말고, 우리도 물처럼 그치지 말고, 뭘 그치지 말고 공부를 만고상청 공부하면 사람이 변하질 않아. 잘 안 늙어요. 공부를 하면. 나봐. 안 늙었나? 자, 다음에 24번 봅니다. 공방전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려시대 말을 대표하는 두 서사문학의 갈래 중 한 갈래인 가전체 소설이죠.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하는 임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작가일 거예요. 우리 책 254쪽 실전 문제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공방전은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묻는 문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 이게 지금 등장인물 간의 관계. 그때 공방이 나오고 다음에 관상을 보는 사람이 나오고 다음에 왕자는 왕이 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왕이 된 사람. 여기에 폐하가 아니요. 여기 나오는 폐하는 이 당시에 왕인 거고 왕자는 보통 명사로서 왕이 된 사람 또는 왕이 되는 사람을 왕자라고 그래. 리을의 폐하하고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폐하도 왕자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디귿은 니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니라 리을이 니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거죠. Understand? 다음에 25번 홍길동전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그래도 제 블로그 가지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블로그에 가면은 각 등장인물의 성격 다음에 주제 뭐 특징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꼼꼼히 정리해 놓으세요. 꼼꼼하게.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일단 아는 작품이니까 선택지부터 봅니다.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작가적 논평 또는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그러죠. 답니다. 작가적 논평, 서술자적 논평. 주로 고대 소설에 많이 나타나죠. 즉 서술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직접 서술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2번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로 봐서 문제는 작중 상황을 묻는 문제. 이렇게 이 고대 소설은 작중 상황 묻는 문제가 많아. 단순하게 정보 파악하라는 문제. 3번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이런 성질을 고대 소설에 따래 전기성. 예,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거 도술 부리고 하는 거 있죠. 특히 영웅 소설이 많이 나타나죠. 홍길동전 같은. 다음에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봅시다. 길동이 말하기를 형님께서는 염려하시지 말고 내일 소재를 잡아 보내시되 소재는 동생이 형님한테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 소재. 아들이 부모님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소자라고 하죠. 소자.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려 소재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를 가려. 왜 해필 이렇게 말했을까? 뭔가 배려심이에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이게 감사가 누구요? 길동의 형이요. 근데 감사가 길동의 그 말하는 그 뜻을 좀 알고자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로 봐서 대답도 안 했어. 싸가지 없이. 형이 좀 물어봤는데 동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아니, 길동이 말을 들었어요. 이런 거로 봐서 적자, 형이죠. 적자. 홍길동은 서자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는 상당히 좋았던 상황이야. 서로 뭐 불고 뜯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아버지랑 갈등한 것도 아니고 형이랑 갈등한 것도 아니고 홍길동이 갈등한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 사회 체제인 바로 신분제라고 그랬지요. 신분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그랬지요. 그래놓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동장 나루를 건너며 비유자 셋을 써서 공중에 탁 날렸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래. 이게 바로 전기성. 해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비 내리나 안 내리나? 자, 밑으로 쭉 내려서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제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대요. 바로 뭐냐? 앞에서 말했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를 가려 소재를 호송하게.
나를 호송하다가 내가 도망치면은 그 사람들 그 죄를 물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와 처자가 있으면 먹여 살릴 처자가 있으면 잘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 잘려도 부담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나는 도망칠 거니까 거기까지 배려를 해준 거죠. 천천히 내려서 걸어갔는데 오군영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서 몬들 길동의 축지법을 쫓아갈 수가 없었대. 길동이는 천천히 걸어가고 오군영의 병사들은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길동이는 못 쫓아가. 환장해와죠. 성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이렇게 작가적 논평 이런 게. 정답은 4번이죠. 직접 노출하고 있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서사문학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거기 있는 실전 문제에 나오는 작품들은 현대 소설이 됐든 고대 소설이 됐든 아무튼 다 중요해. 다. 제가 시가문학은 설명해주는 작품이 있고 좀 건너뛰는 작품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서사문학은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 다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참 수업 끝나는 거 아니지? 시가문학 갑시다. 자, 오늘이 3주차지요. 11월 3주차.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 4, 1, 2, 3, 4, 6주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1주는 이제 그 현대시, 고대시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테고, 그렇다면 이제 5주차 이내에 현대시가와 고대시가 실전문제를 하여튼 간에 최대한 작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독해 수업할 때는 입에서 닭똥 냄새나. 하도 바바바박 떠들어가지고. 자, 현대시 예상문제. 우리 책 17쪽일 거예요. 김소월, 무조건 중요한 작가. 무조건 중요한 작가. 최근 들어서 김소월 작품이 조금 덜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나와, 그래도.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김소월의 산유화, 초혼 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화,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또 공부를 해두시고, 다음에 한용운 중요한 작가죠. 내가 김소월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랬지요. 한용운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랬죠. 이상화 중요하다는 말까지는 안 했어, 그죠? 한용운 중요한 작가입니다. 한용운 작품은 대부분 다 공부를 해놓으란 얘기예요. 한용운 작품도 공시에 예전엔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한용운의 대표작 님의 침묵. 잘 나오는 작품이죠, 이거. 다음에 알 수 없어요. 다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정지용 역시 중요한 작가죠. 매우 중요한 작가죠. 대표작 유리창과 향수. 유리창과 향수. 언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갈까, 그죠? 김영랑도 역시 중요한 작가. 김영랑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나라 이미지시를 이제 시작시킨 그런 작가로 유명하고, 김영랑은 순수시인으로 유명해요. 순수시. 모든 작품 김영랑도 역시 중요한 작가입니다. 순수시인. 김영랑 시 중에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유일한 저항시인 독을차고. 이게 잘 나와. 나오기는 이게 잘 나와. 자, 첫 번째 작품 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거 봅시다. 그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다 같이. 모란이 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금 알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시는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한 번이라도 좀 소리내서 좀 읽어봐야 돼요. 자, 이 작품은 총 12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 구분 없이, 그죠? 그때 연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두 행씩 6개 연으로 구분 좀 해봐. 그럼 1행 앞에 1, 3행 앞에 2, 5행 앞에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6개 연이 되는데 이 시는 1, 2, 3년과 4년 사이를 접어, 종이를. 접어. 데칼코마니 라고 그러죠. 예, 선대칭이 돼요. 즉 1년과 6년이 서로 대응이 되고 2년과 4년이 서로 대응이 되고 3년과 4년이 서로 이어져. 이런 구성, 몰라, 작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론가들이 평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주된 정서 기다림. 예, 기다림. 다음에 6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 무슨 법? 역설법. 그럼 왜 찬란한 슬픔의 법, 역설법을 써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려고? 봄은 모란은 봄꽃이죠. 봄꽃. 모든 봄꽃은 봄에 폈다가 봄에 져요. 뭐처럼? 벚꽃처럼. 모란도 마찬가지로 봄에 폈다가 봄에 져요. 모란을 무슨 꽃이라고 그러죠? 꽃 중의 왕, 화왕이라고 그래요. 화왕. 화왕개. 여의야, 여의. 화왕개. 빨리 적어. 화왕개. 언젠가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야. 화왕개. 작가는 설총. 설총이 누구야? 이두를 정리한 분. 설총이 또 누구야? 누구의 아들? 원효대사와 누구의 아들? 아버지는 원효대사, 엄마는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내가 알기로는 선덕여왕으로 알고 있거든. 삼국사기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 무슨 공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공주가 선덕여왕이냐 아니냐는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선덕여왕 같아. 삼국사기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 하여튼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사기 치는 삼국사기 시비 걸어. 아무튼 간에 이 설총이 신라 당대 천재. 그래서 화왕계라고 하는 설화를 지어놨는데 이것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시험 문제 보이기도 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화왕계 이 설화를 찾아서 한번 옛날 이야기니까 찾아서 그냥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자, 찬란한 슬픔의 봄은, 그래서 이 봄꽃인 모란에게 있어서는 봄은 탄생의 계절이야. 탄생. 그러니까 찬란한 계절이야. 그런데 봄에 그러니까 모란에게 봄은 죽음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무슨 계절이야? 슬픔의 계절이야. 그래서 찬란한 슬픔. 역시 6년도 역시 주된 정서는 뭐야? 기다림. 1년과 정서가 똑같잖아요. 2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무슨 이미지? 예, 뚝뚝 떨어져 뭐요? 하강 이미지, 부정적이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여. 주된 정서 서름, 슬픔, 비애. 다음에 2연과 대응되는 게 뭐라고? 5연 모란이 지금 알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주된 정서 뭐? 슬픔, 비애. 대응하죠 또. 그다음에 3년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하강 이미지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대요. 무슨 정서? 절망. 그래서 처음에 기다림은 뭐야?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절망, 다시 슬픔, 다시 희망, 이렇게 순환 구조로.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가고 나면 물론 다시 봄이 올라오면 한참 걸리지만 다시 오긴 와, 언젠가는. 그런 자연의 순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내 마음을 아실 리는 각자 집에서 공부하시고. 김영락의 독을 차고, 이 작품이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다고 그랬죠.
김영랑은 늘 이쁘고 귀엽고 발랄한 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육사도 놀라 잘 빠질 만한 그런 시를 써요. 우리 책 27쪽인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벗도 선뜻 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까지가 1년. 연표시의 1. 습관적으로 연표시하고 단락 표시해요. 습관적으로. 자, 내 가슴에 독을 찬지 내 가슴에 도끼를 품고 살아 내가. 그 도끼가 누구를 향하는 도끼인지 모르겠지만 도끼를 품고 살아.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즉 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맹독이야, 맹독. 벗은 친구는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 그 도끼 좀 제발 좀 품고 살지 마. 얘, 너 얼마나 힘드니? 그 도끼를 품고 사느라고. 하지만 나는 그 독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도끼가 내 독이 너를 해칠지도 몰라. 나 건들지 마. 나쁜 친구네. 다음에 이연. 시작. 도간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마주 가버리면 누억 천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을 차서 무엇하느냐고 친구가 한 말이에요. 친구가 한 말. 독을 차고 살지 않아도 머지않아 너나 나나 죽어. 그리고 이 세상 바위든 돌이든 언젠가는 이게 누억 천만 년이 가면 먼지가 돼. 나중에 땅덩어리가 모자라서 모래가 되는데 허무한 뒤 인생 무상이죠. 인생이란 건 이렇게 허무한 건데 뭘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죠. 3년 읽어봅니다.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한 구번엔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바야으로 내 마음을 노림에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한 구번엔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어느 하루도 없었던가. 왜? 식민지인이라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지만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때가 뭐예요? 일제. 일제가 내 마음을 노려 나를 자꾸 변절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산채로 그 짐승들에게 찢기고 핥히고 물어 뜯겨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더라도. 마지막 사연 시작.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눈 건지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아주 굳센 의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 신세가 되더라도 나는 독을 차고 살겠다. 독을 품고 살겠다. 뭘 향해서? 이리 승냥이 때를 향해서. 마금날, 마지막 날, 내가 죽어가는 날, 어떻게?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열사 또는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외롭지 않지요. 우리 후손들이 늘 기억해 주니까. 그런데 이완용 자손들도 좀 외로울 것 같아.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몇 년 전에는 이완용 그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땅이라고, 이 땅이 그 국가로부터 이거 달라고 국가 땅으로 환수가 됐는데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은 패소했죠. 참 부끄러움 요만한 염치도 그 할애비의 그 손자야, 그죠? 자, 다음에 김광균. 무지하게 중요한 작가. 정지용의 제자. 정지용이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주지시를 도입한 분이라면 그 이미지와 주지시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김광균 씨. 하여간 중요해. 이 양반이 주로 썼던 주제의식은 뭐예요? 소시민의 인간 소외의 고독. 물질 문명에 의한 소시민의 인간 소외의 고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책 27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작품이 추일서정이 나오고 두 번째 작품이 와사등이 나오고 세 번째 작품이 외인촌이 나오는데 실은 외인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작품을 배우기가 쉬워요. 외인촌부터 갑니다. 29쪽. 이 김광균은 현대인의 소외, 즉 물질 문명에 의한 소외 의식을 그리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현대 시인 중에 시를 그림처럼 쓰는 시인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바로 이 김광균과 박목월이야. 그때 김광균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서구 유럽의 문명을 묘사를 해. 어떻게? 비판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우리의 자연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박목월은 거꾸로 우리 자연을 묘사를 해. 우리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해서 우리 자연이 좋다라고 묘사를 하고, 그때 김광균의 작품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서양화 중에서도 유화로 아주 어두운 색깔로 덕지덕지 칠해놓은 그런 유화 있죠. 그런 풍의 그림이 그려지고, 박목월의 시를 그림으로 그리면 파스텔이나 수채화로 그린 아주 연한, 아주 밝고 굉장히 투명한 그런 수채화 같은 그림,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차이점은. 왜? 한쪽은 부정적인 걸 그려야 되고 한쪽은 긍정적인 걸 그려야 되니까, 부정적인 걸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둡게 그려야지, 어둡게. 그래서 소설로 말한다면 이 김광균 시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이 양반이. 자, 봅시다. 외인촌. 제목부터가 좀 희한하죠, 그죠? 왜?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 어딥니까? 남해 섬의 독일 마을, 미국 마을.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또 보러 간대? 별거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보면 진짜 실망해. 차라리 그 밑에 있는 동네, 다락문으로 유명한 다락문 동네, 거기가, 차라리 거가나,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속으로 그렇게 저는 갔다 와놓고. 갔다 왔으니까 알지. 네. 안 가. 자, 하얀 모색 속에 읽어. 시작.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는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까지. 자, 뭘 보고 쓰는 거야, 이 시를 지금? 그림. 서양화 한 편이 지금 벽에 걸려 있는데 시적 화자가 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풍경이 그려져 있냐면, 하얀 모색이 뭐냐면, 해질녘이 되면 저쪽 산 쪽으로 약간 하얀 구름 같은 게 끼죠. 그게, 그러니까 해질녘에 끼는 하얀 그런 구름 같은 걸 그런 색깔을 모색이라고 그래. 해질녘의 색깔. 모색 속에 피어 있는 산협촌. 산과 산 사이의 계곡, 협곡 사이에 형성된 촌락, 산협촌이 무슨 그림? 고독한 그림. 고독, 이 단어가 바로 김광균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자, 인간 소외의 뭐? 고독, 주제의식이.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인데,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는 우리 콩쥐가 탔을 법한 마차일까? 아니면 신데렐라가 탔을 법한 마차일까? 서양 쪽이겠죠, 서양 쪽. 이렇게 서양의 풍물을 소개하는데, 이 김광균 시에서 소개되는 서양의 풍물은 뭐요?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문명을 상징해, 물질 문명을. 한 대 잠기어 가고, 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시적 화자가 느낀 감정은 고독. 나오잖아, 고독. 그리고 김광균의 주제의식은 고독. 중요한 시인은 주제의식을 알고 있으면 그 주제의식이 바로 그 시의 주제예요. 아직까지 금년에 이제 국가직인가 거기서 신동엽 시인의 조금 우리가 잘 못 봤던 그런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 역시 신동엽의 주제의식을 벗어난 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보던 작품이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작가가 떴어. 그러면 그 시의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100%. 겁내지 마세요. 다음에 이연. 시작. 바다를 향한 산막 구름길엔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할 적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역시 물질 문명을 상징하지요. 다음에 전신주가 달랑 하나만 서 있어. 하나만. 우두커니. 어떤 느낌? 고독한 느낌이요. 이것도. 그리고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다음에 노을이 주는 느낌은 서글픔. 왜? 노을이 물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 어둠이 와요. 노을의 한자, 노을은 우리 고요고, 노을의 한자어는 노을의 한자어가 놀이야? 석양. 석양의 반대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의 이름입니다. 예, 여명의 눈동자들, 여명. 여명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좀 약간 밝죠.
이렇게 해가 뜨기 전 약간 밝은 상태. 해가 뜨면 여명은 사라지는 거야. 노을은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기 직전까지 약간 밝은 거 있죠. 그게 노을, 그게 석양. 그래서 석양은 부정적인 느낌, 서글픈 느낌. 여명은 힘이 있는 느낌. 이제 밝아질 거니까 긍정적인 느낌. 이렇게 형성이 돼요. 다음에 3년. 바람의 시작.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드는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다 마음에 창을 내리고 산다. 닫고 산다. 닫고. 서로 마음을 안 보여줘. 이런 거를 이렇게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 역시 이국적인 풍경이죠. 우리나라 풍경은 아니죠. 벤치도 실은 우리나라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멍석이지, 멍석. 또는 무슨 그냥 나무 이렇게 베어내면 그냥 거기 앉는 거야. 그죠?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드른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이 기억은 공감각적 표현을 일명하지요. 원관념은 웃음. 웃음은 원관념 청각. 보조관념 수식어 가벼운. 그죠? 감각은 촉각.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청각의 촉각화. 보조관념 또 하나 있죠. 서술어. 흩어져 있다. 뭐예요? 시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한 행에 2개 이상의 공감각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누구밖에 없다? 김광균 하나밖에 없어요. 사연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까지. 외인 묘지. 역시 뭔가 어두운, 광막한, 황량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죽음의 이미지잖아, 묘지는. 그런데 거기에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 별빛의 상징적 의미, 희망, 이상, 꿈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 사회의 묘지 같은 이런 삭막한 사회에도 뭐는 있어? 가느다란 별빛이 있어. 즉 뭐요? 아주 작은 희망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계는 희망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 바로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죠? 자, 다음에 5연 읽어봅니다.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인 손길을 저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 위의 지붕 위에선 6년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공백 어떤 느낌을 줘요? 고독한 느낌. 뭔가 비어있는 느낌. 그죠? 고독한. 다음에 촌락의 시계 뭘 상징할까? 물질 문명. 여인 손길. 여러분들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영애 씨가 찍었던 대장금. 그때 음식을 할 때의 대장금의 손은 이영애 손이 아니야. 엄청나게 뭉툭한, 그죠? 그런 손이 음식을 해요. 근데 이영애 손은 그렇게 뭉툭하지 않아요. 실제 음식을 잘하는 손들은요, 이영애처럼 가느다랗고 이쁜 손이 음식을 잘하진 못한대. 보통 음식 잘하는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음식 잘하는 손을 보면 두꺼비처럼 이렇게 뭉툭한 손들이 음식을 잘해요. 근데 뭔가 이 뭉툭한 손을 보면 인심이 있어 보이고 뭔가를 많이 줄 거, 손이 크다고 그러죠. 근데 가냘픈 손을 보면 뭔가 좀 인심이 없어 보여. 바로 여기 여인 손길은 바로 뭐예요? 휴머니즘이 사라졌어.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정, 그죠? 정. 이게 사라졌어, 이게. 뭐 때문에? 시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살잖아.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그거야. 아니, 왜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어야 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 10시쯤 먹으면 안 돼, 아침? 그죠? 10시쯤 먹고 한 11시쯤 등교하면 안 되나? 아니, 꼭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은 시간에 등교를 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지금도 바로 우리는 시간이란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맞춰서 살잖아, 그죠? 앞으로 저 단과는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
자, 여인 손길을 저 10시를 가리키면 우리는 늘 이 시간에 쫓겨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날카로운 고탑 역시 휴머니즘이 파괴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 왜 성교당이 퇴색했다고 했을까? 성교당이 뭐예요? 성당, 교회. 적어도 아무리 물질 문명에 의해서 인간성 상실이 됐어도 성당이나 교회 절만큼은 인간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곳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퇴색돼 있어요. 이 세상에 물질 문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는. 거기까지 갔다고 본 거야. 맨 마지막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거는 시적 화자의 기대지. 푸른 종소리.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때는 긍정적 이미지죠. 종소리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망.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희망에 찬 노래를 듣고 아침을 시작했어요. 동당동당 동당동당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울렸네. 뭐요?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박정희 작사 작곡 새마을 노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종이라고 종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은 그렇게 와닿아. 근데 그런 의미로 쓰여. 상징적 의미로 외워놓으세요. 상징적 의미는 이때 푸르다는 자유를 상징해. 자유. 이때는 자유. 근데 푸르다라고 하는 색이 또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공포의 색이기도 해. 공포, 두려움. 그래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지요. 그래서 푸른 종소리는 바로 뭐예요? 자유로운 희망.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분수처럼 막 흩어졌으면 좋겠다. 자, 앞으로 가서 김광균의 와사등. 바로 앞에. 자, 와사등 뜻이 뭡니까? 뭐요, 이건 또, 그죠? 한자 중에 가차 문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외국어, 이제 특히 유럽 언어, 영어를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니까 들어보고 자기네들 발음과 비슷한 글자로, 그러니까 한자죠. 적어놓은 글자를 우리가 가차 문자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미국, 어이 저기 소정아 미국, 중국어 빨리 시작. 빨리 해, 중국어로 미국. 저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중국어. 우리, 여기 학생들 보면요. 전공이 다 달라서, 우리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 정도야. 미국을 영어로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걸 들으면요. 아메리카 하고 중국 사람이 들어왔더니, 맥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발음을 한자로 적어보니까 이렇게도 적히고 이렇게도 적혀. 기왕이면 아름다운 게 좋은 거니까. 지금도 쌀미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한다고? 이걸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해? 미국, 한국식 발음. 그래서 뭐 아세아 있죠, 아세아. 이것도 가차 문자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일본, 독일, 영국 다 가차 문자예요, 이게. 그때 와사등은 영어 가스를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 서정아? 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스를 한자로 적어서 그 한자음을 한글로 우리말로 읽으니까 와사라고 읽히는 거야, 와사. 와사등은 가스등.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을 때 그때쯤에 서양의 풍경화를 보면 서양의 유화로 그린 풍경화를 그리면 길이 이렇게 쭉 있어요. 길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이렇게 뭡니까? 가로등이 있어. 이렇게. 이때 이 가로등이 이 당시만 해도 가스로 불을 켜고 끄고 했던. 그래서 긴 장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자동 점화가 아니야. 밑에 저기가 있어. 밸브를 틀면 가스가 나와. 그러면 이제 긴 장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리고 아침에는 끄면 돼. 그래서 이 가로등에 불을 붙이고 끄는 그런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사등, 가스로 그 작동되는 뭐야? 가로등이 와사등이야.
주로 이제 서양의 풍경화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국적인 풍경이죠. 자, 1년 봅니다. 차단한 시작.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차단한, 이게 바로 김광균 선생이 만든 신조어야. 차단 해놓고 옆줄 긋고 한 이렇게 돼 있죠. 차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한자로 찰 한자. 그래서 차고 또 찬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차단한 그러면 가로막은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차고 또 차가운. 자,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재료가 뭡니까? 대표적인 재료. 금속이 금속. 플라스틱. 금속과 플라스틱은 어떤 재료예요? 어떤 물질이에요? 차가운 물질이에요. 나무. 이것도 차가운 나무예요. 차가운 나무. 죽은 나무. 이건 나무를 잘게 썰어가지고 본드로 붙여놓은 거죠. 이 티크라는 게. 그래서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원목을 쓰죠. 그나마 살아있는 나무. 그게 바로 차단한, 차디찬, 등불이 차디차요. 등불은 따뜻해야 되는데, 현대 사용하는 이 가스등은 시적 화자가 느끼기에 어떻게 느껴져? 차갑게 느껴져. 현대 물질 문명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빈 하늘에. 어떤 느낌? 고독. 빈. 그러니까 비어있다, 뭐 공허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 항상. 내 호올로 어떤 느낌? 고독. 이제 알겠지요. 김광균 특징을.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예. 이때 신호는 신호.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일정한 정말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바람직한 사람다운 삶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요. 너 커서 뭐 될래? 공무원이요. 내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몇 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답한 실화야 이거 실화? 그냥 기특하더라고. 그래도 공무원. 아니 뭐 판검사라고 안 하고 공무원. 판검사라고 할 때는 뭔가 권력의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근데 공무원 그러면 뭔가 희생의 냄새가 나서 그래도 순수하구나. 그러고 너 왜 공무원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돈 잘 벌잖아요. 공무원이 돈 잘 버는 직업이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집이 세 채야. 옛날에 사이카 몰았던 분. 여기 장갑, 여기 장화에 막 돈 꽂고, 머리 하이바에 막 돈 꽂고 다녔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공무원을 하면 돈을 잘 버는구나로 착각을 한 거지. 걔네가 그랬어요. 제발 부탁인데 너는 공무원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진짜. 국가가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네가 큰일 난다, 네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삶의 목적이 다 어디로 쏠려 있어? 자, 과학고, 공부 잘해가지고 과학고 올라온 애들 10명 중에 8명이 다 뭐가 돼요? 의사가 돼요. 의대로 가요. 왜? 의사가 돈 잘 버니까.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외고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 뭐가 돼요? 판검사가 돼요. 요즘 판검사들 외고 동문회 한대잖아. 외고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왜? 권력이 있고 돈 잘 버니까.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인생의 목적이.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가. 언제? 1930년대. 이 시는 1930년대 시예요. 그런데 2010년, 2020년 지금 시대 봐도 전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된 시인데도 이연 봅니다. 긴 여름의 황망이 왜 안 읽어?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충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 뭐가? 해가. 화류법이죠. 그다음에 늘어선 고충을 뭐에 비유해서? 창백한 묘석임의 묘석, 비석. 비석은 뭐 앞에 있는 거? 산소. 저기 묘 앞에 있는 거, 무덤 앞에 있는 거, 즉 죽음의 이미지죠. 우리는 또 밑에 보세요. 찬란한 야경을 뭐에 비해서? 잡초에 비해서.
우리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향한 홍콩에 갔더니 최루탄만 쏘고 지금은 화염병만 던지고 돌만 던지고 앉았지 지금 현재. 실제 홍콩을 왜 갑니까? 여수가 왜 가요? 여수 나 미치겠어 아주 내가 개인적으로 지지난주 여수에 갔다 왔잖아. 갑자기 무슨 여수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밤바다는 아무 데서나 봐도 다 밤바다인데 밤에 무슨 바다가 보여 그지? 왜 하필 여수 밤바다에 또 그것도 멀리 가까운 대천 밤바다도 있구만. 홍콩이 야경이 멋있어서 야경 구경하라고 하시는 홍콩은. 그리고 쇼핑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거가. 그럼 홍콩의 야경이 과연 아름다운 야경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아름다운 야경은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리산 종주를 할 때 연하천 산장 해발 1600m 산장에서 새벽 1시에 딱 나와서 딱 산장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내가 이랬어. 나도 모르게. 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별이 은하수가 쫙 출렁거리는데 별이 떨어질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막았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켜져 있는 불빛이 이게 뭐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찬란한 야경을 뭐에 비유해서? 잡초. 그 야경을 만들어낸 빌딩을 뭐에 비유해서? 비석으로 비유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또 그런 게 좋죠, 그죠? 크루즈 타고 서울 야경 구경하는 거. 다음. 사념 벙어리들.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있자니까 할 말이 없어. 대체 이 세계가, 이 인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사념 벙어리가 됐어요. 3년 봅니다. 시작.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예, 낯설은 아우성 소리. 바로 길거리마다 지금도 그래. 길거리 거리마다 서로 먹고 살겠다고 떠들고 살고 앉았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으로 서글퍼 인간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사연 시작.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피해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에 공허한 군중,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생각이 나죠. 그게 바로 인간 소의 고독을 의미하죠. 그리 무거운 피해, 바로 고독. 다음에 길게 느린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문학에서는 늘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 예, 그림자의 색깔은 거의 시커멓죠. 그래서 길게 느린 그림자, 바로 쓸쓸하고 고독한 현대인을 표상하는 그러한 시어입니다. 이 맨 마지막 오연 봅니다. 시작.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1년과 5년이 앞뒤만 바뀌었죠. 행위. 이런 걸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질 문명에 의해서 소외된 인간 소의 고독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김광균의 시를 이렇게 몰아서 공부해 보면 공통점이 딱 나와요. 이렇게. 자, 앞에 다시 앞으로 가서 김광균의 뭡니까? 추일서정. 서정아, 니시다. 추일, 가을날에 느낄 수 있는 정서, 감정, 이런 뜻이에요. 가을. 왠지 쓸쓸해지고 싶은 계절이죠. 그죠? 왠지 고독한 계절, 그지? 가을 그러니까 무슨 독서의 계절. 독서를 가을만 하냐? 전 계절 다 해야지. 여러분들 공부를 가을만 할래? 지금이 제일 공부하기 좋아. 살짝 추운 게, 그죠? 잘 졸리지도 않고. 자, 김광균 시인이 느꼈던 가을의 정서는, 가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까지. 예. 뭔가 느낌이 처음부터 이상해, 그죠? 낙엽을 뭐에 비유해서? 폴란드 망명 정부, 망한 정부의 집회는 쓰레기야. 쓸모가 없어. 그리고 가을날인데 포화에 이지러진, 가을날은 파래야 돼요. 근데 가끔씩 황사가 날라와가지고 누렇죠, 그죠? 포화에 이지러진, 즉 전쟁통에 화약 연기 때문에 누렇게 보이는 하늘, 이나 이 황사, 즉
황사가 왜 생긴 거예요? 결국은 또 물질 문명이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이야. 이연보입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다닌다. 이때 길은 인생길이야. 인생길. 인생길.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아까 뭡니까? 그 와사등에서 슬픈 신호.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식이 사라져 있어. 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마치 구겨진 넥타이. 아빠가 1차하고 2차하고 3차 때 노래방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질끈 동여 매고 넥타이를 노래 부르다가 집에 와서 확 집어던진 그 넥타이, 헝클어진 넥타이처럼 우리 인생길이 꼬여 있어. 반듯하게 나 있질 않아. 또 정확하게 나 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 2020년도에 급행열차는 KTX죠. 그죠? 인생은 엄청나게 이 사회는 빨리 가고 있어요. 이 급행열차가 바로 뭘 의미해? 물질 문명을 상징하죠.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꿈 꾼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군 제대할 당시에 이제 말년에 한참 이제 그 남자들은 느껴 내가 사회 나가서 뭘 할까 뭐 등등 뭐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무슨 꿈을 꿨냐면 5분 대기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들 군장을 꾸리고 막 뛰어가는데 나도 같이 뛰어가다가 어떤 놈 발에 걸려 내가 엎어진 거야. 딴 놈들은 다 뛰어가는데 나만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 그리고 뛰어가는 놈 뒤꿈치를 보고 앉았는 거야. 내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인들이 지금. 세상은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뭔가 못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받은 적 많을 거예요. 그죠? 3년, 세 번째 연, 내용상 3년이 되겠죠. 포플라 시작.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무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까지. 예,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포플라 나무 하면 유명한 도시가 있지요. 참 지들이 사람 도시도 몰라가지고 모른다고 그래. 청주 프라타나스 거리. 프라타나스가 바로 포플라예요. 우리나라에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죠. 포플라 나무의 근골, 근육과 뼈다귀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지죠. 가로수마저도 현대사회는 삭막해. 그다음에 공장의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 뭐처럼? 몬스터, 괴물처럼. 바로 물질 문명을 상징.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 같은 물질 문명을 상징하고 있죠.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이 바람에 나부껴 얼마나 황량하고 삭막합니까? 풍경 자체가.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놨다면 참 삭막해, 그죠? 저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남방 한계선 휴전선을 이렇게 노을빛에 이렇게 철책이 보이게끔 이렇게 찍은 사진, 창희야 봤지? 그 사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삭막해 보여. 물론 그 속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 그것도 철책이 그냥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덜컹덜컹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 꼴 보기가 싫을까. 그거 떼어다가 엿바꿔 먹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셀로판지로, 현대사회, 이 물질 문명의 사회는 구름마저도 뭘로 만들어서? 화학 제품으로 만든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름이 좀 이뻐 보이고, 달도 좀 이뻐 보이고, 하늘도 좀 이뻐 보여야 되는데, 우리 현대사회는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게 없어. 이 시적 화자의 눈에는. 왜? 다 공업화되고, 다 산업화되고, 다 물질화돼가지고. 다음에 내용상 사연 봅니다. 시작.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걷고 잠기어 간다 할 적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공감각적 표현이죠. 역시 공감각적 표현이 두 번 돼 있죠. 풀벌레 소리 원관념 청각, 자욱하니 보조관념 시각, 청각의 시각화. 다음에 발길로 차며 촉각, 청각의 촉각화 두 번 나타나고 있는 유명한 19절이죠. 홀로 황량한 생각,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야. 이 현대 사회는 아무리 바라봐도 황량하고 삭막한 사회야. 그래서
시적 화자가 골이 났어, 골이. 심통이 났어. 우리 남자들 특히 심통 나면 길거리 가다 심통 괜히 화가 나면 그 앞에 있는 돌 같은 거, 깡통 같은 거에서 걷어차죠, 그죠? 내가 한번 그렇게 걷어찼다가요, 남의 집 가게 유리문 깨가지고 돈 많이 물어준 적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우리 남자들 어렸을 적에 돌 같은 거 있으면 집어 던져요, 그죠? 괜히 나 누구 맞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할 게 이것밖에 없어, 현대인은. 글쎄, 이렇게 쓸데없는 일밖에 없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세상을 향해서. 특히 시적 화자가.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단원. 내가 딱 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이렇게 돌이 떨어져, 그죠? 슈퍼맨이 아닌 이상에는 돌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인간이. 요 정도 세 작품 읽으면 김광균의 작품은 거의 다 읽었다고 봐도 돼요. 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라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 예, 정지용의 유리창. 딸의 정지용의 유리창. 김광균의 은수저. 김현승의 눈물. 이 세 작품이 시작의 모티프가 동일한 그런 동기로 쓰여진 작품들이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을 잃고 쓴 작품들. 자, 다음에 김기림. 예, 김기림은 모더니스트. 주지 시인이에요, 주지 시인. 모더니스트. 자, 작품 봅니다. 아무도 읽어 시작.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모더니즘 시는 김광균 시도 그렇지만은 김광균 이외의 모든 모더니즘 시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로 구분해 보세요. 부정적 이미지는 현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단어들은 다 부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다 크고 거대해. 긍정적 이미지는 주로 순수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시어로서 대부분 다 작고 귀엽고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어들이야. 할 적에 바다와 나비도 마찬가지야. 바다는 거대하죠. 예, 물질 문명을 상징해요. 나비는 조그만하죠, 그죠? 바로 순수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예, 바다의 깊이를 일러준 적이 없어. 누구한테? 나비한테.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아. 띠리띠리하든지 순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래서 이연 시작.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예, 바다를 뭘로 봤어? 청무밭으로 보고. 야, 청무밭이다. 그리고 막 쏜살같이 막 내려갔어요. 거기 청무밭에도 노란 꽃이 펴요. 꽃에는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 꿀 따먹으려고. 갔다가 탁 앉았는데 보니까 바다야, 바다. 빠져 죽는 줄 알았어. 간신히 바다를 탈출해가지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공주 순수한 이미지죠. 긍정적 이미지죠. 지쳐서 돌아온다. 물질 문명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물질 문명 때문에 황량해 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년 읽어봅니다. 시작.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다. 이때 바다는 불모지, 생명이 없는 공간이고, 다음에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할 때 꽃은 상징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생명이 생명.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 네, 나비가 이제 나비가 바닷물에 절어가지고 날아와요. 앞에서 보니까 날아오는데 그 뒤에 초생달이 떴어. 어떻게? 이렇게 떴어. 이렇게. 초생달, 새파란 초생달이 마치 뭐처럼? 칼날처럼. 이 초생달이 칼날처럼 보이는데 이 나비를 두동강이 되는 칼날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초생달은 앞에 새파란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주제는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현대인들의 어떤 좀 낭만적이고 순수한 꿈이 좌절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서정주.
참 미치고 팔짝 뛰게 정철같이 좀 그런 느낌이, 그죠? 정철도 희한하게 전라도뿐이고 서정주도 또 희한하게 또 전라도 분들이 보면은 이 글을 잘 써요. 워낙 문인들이 많아 거가. 하여튼 서정주 시인은 민족 반역자 200인 중에 껴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공시에 올라와요. 이 양반 작품이. 얼마나 시를 잘 쓰면 그걸 뚫고 올라올까. 웬만한 반역 행위를 했던 시인들은 대부분 다 공시에 못 올라와. 근데 이 양반 시는 올라와 주고 있어요. 서정주의 귀촉도, 예, 전통시인이죠. 전통시인. 전통시인 첫 번째 김소월, 두 번째 청록파, 세 번째 서정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전통시인 첫 번째 누구? 김소월. 김소월 이어가는 전통시인 청록파, 박목월, 박도진, 조지훈. 다음에 전통시를 완성시킨 사람 바로 이 서정. 한 일도 참 많아 이 양반 보면. 다음에 귀촉도. 귀촉도는 뭐 이름일까 이거?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무슨 새? 소쩍새. 딸의 소쩍새. 접동새. 예, 그래서 그 김소월의 시 중에서도 접동새가 있어. 제목 중에. 그게 소쩍새예요. 소쩍새, 접동새, 뭡니까? 한자 이름이 귀촉도인데, 이 접동새나 소쩍새가 소재로 쓰이는 그런 시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 소쩍새의 상징적 의미는 한이야, 한. 한. 넘어갑니다.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견우직녀. 견우직녀의 노래. 다음에 넘어가서 추천사, 요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